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시겠다고요? 저는 필요 없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건넨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저는 그 한 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한부 6개월이라는 선고보다 그 문장이 더 크게 울려왔습니다. 강인숙.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한성그룹 회장. 평생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진료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제가 세운 한성타워의 푸른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 회장실에는 지금쯤 비서가 오후 일정을 정리하며 제 복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의사가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1년, 받지 않으면 6개월.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었고 그 6개월을 병실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운전기사에게 집이 아니라 아들 집으로 가자고 했고 기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40살.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전자 상무.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언제부터 키가 커졌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언제 변성기를 지났는지도 첫사랑이 누구였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차가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춰 섰고 저는 30층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문이 열렸고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아들이 5년 전 결혼했다는 소식을 비서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해외에서 온 바이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 중이어서 축하한다고 전해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준호가 지금 회사에 있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되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낯선 손님을 응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거실로 안내했고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둘러보며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한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저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제 손주인데 며느리가 차를 내왔고 고맙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이방인인지를 실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녀왔다는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멈춰선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떠올랐고 회장님 무슨 일이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하자 준호는 회사 일이면 비서실을 통하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고 하자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준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모릅니다. 사장으로서의 강인숙은 알지만 엄마로서의 강인숙은 모릅니다. 나 아프다고 말하자 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많이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치료는 받을 거냐고 묻기에 안 받을 거라고 했고, 왜 그러냐고 되묻기에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사.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회사였습니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한다고 말하자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고, 사양하겠다는 말에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은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상무로 살고 싶다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넌 내 아들이라고 하자 서류상으로만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아들로 대한 적이 없지 않냐고. 입학식, 졸업식, 생일. 단 한 번도 오신 적 없지 않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는 좀 그렇지 않냐고. 이름 부르는 것도 불편하니 그냥 상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저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게 맞다고 했고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나와서 이만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아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배웅하지 않았고 손주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장인가? 엄마인가? 아니, 나는 엄마였던 적이 있기나 한가?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자고 말하자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강인숙이, 한성그룹 회장 강인숙이 이제 와서 엄마가 되고 싶어 우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6개월.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장으로 죽을 것인가? 엄마로 죽을 것인가? 아니, 엄마가 될 수는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들에게 엄마라 불릴 수 있는 기회를. 6개월이면 충분하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나 서재로 갔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 갓 태어난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찍은 사진. 저는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고 사진은 비서가 대신 찍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준호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모가 서 있었고 저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었다는 핑계를 댔었지요. 또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준호가 빨간 책가방을 메고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다른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있었지만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준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 보였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제가 오지 않아서.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고 오래된 수첩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서가 정리해둔 준호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입학식 날짜,
졸업식 날짜, 생일 모두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날짜 옆에는 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본 출장, 이사회, 신제품 발표회, 해외 투자자 미팅, 그렇게 준호의 모든 중요한 날들을 저는 회사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가족의 주말 일정을 알아보라고 했고 비서는 1시간 만에 보고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며느리 친정 방문 예정이라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2층 단독주택.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아이용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주. 담 너머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작은 남자아이가 마당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고 며느리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그 옆에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한다. 할머니한테 한 번만 더 차봐. 서준. 손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손주의 이름을. 며느리 부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서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목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와 며느리에게 반찬 봉투를 가득 안겨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많아요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며느리 아버지가 서준이를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고 서준이는 할아버지 말 빨리빨리 라며 깔깔거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준호에게 사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라고 물었고 준호는 괜찮아요. 어머니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며느리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준호 가족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고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부모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서준이는 뒷좌석 창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 을 외쳤습니다. 차가 떠나고 며느리 부모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 마당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저런 가족이 있었구나. 저런 웃음이 있었구나. 며느리 부모는 손주 이름을 알고 손주를 안아주고 손주와 놀아주고 사위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저는 손주 이름도 몰랐습니다.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밥 한 끼 차려준 기억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 최고급 가구들, 값비싼 그림들, 수입 대리석 바닥. 하지만 이 집에는 아이 웃음소리가 한 번도 울려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의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고 비서는 잠시 당황하다가 3월 15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준이 생일은? 비서가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 생일도 모르는 할머니, 아들 생일도 비서에게 물어봐야 하는 엄마.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룹을 키우기 위해?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 120조 매출, 8만 명의 직원. 그런데 단 한 명, 제 아들은 저를 엄마라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명,
제 손주는 제 얼굴을 모릅니다. 그날 밤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모든 사진에서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 사진. 저는 그날도 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해외 미팅이 있었고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신부 옆에는 신부 부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신랑 쪽에는 유모였던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인생에서 제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그 자리를 비워뒀다는 것을.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리는 이미 며느리 부모가 채웠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준호가 태어난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고 비서가 말했었지요. 저는 그날 일본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인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엄마 자격 포기 각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사였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고 진행이 예상보다 빠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간이 4개월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권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치료를 받아 1년을 누워 지내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제가 30년 전 설계부터 참여해 세운 건물입니다.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비서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은? 취소해. 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고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며 물러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회장실 한가운데 서서 이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책상 뒤편 벽면에는 역대 수상 내역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중요한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선반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선물한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손주 사진도 없었습니다. 이 방은 회장의 방이지 엄마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사 금고 열쇠. 회장실 안쪽에 있는 개인 금고였고 제가 아닌 누구도 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중요 계약서 원본, 회사 인감, 해외 부동산 증서, 그리고 맨 아래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언제 넣어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왼쪽에는 키 큰 사람, 오른쪽에는 작은 사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사람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라고 적혀 있었고 큰 사람 위에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준호가 어버이날 선물로 그린 그림입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어 함께 보냅니다. 준호가 엄마 얼굴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눈, 코, 입을 그렸는데 준호만 못 그렸습니다. 비서 김영수 올림. 그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7살. 준호가 7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몰라서 그리지 못한 그림. 저는 그 그림을 받고도 금고에 넣어둔 채 30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회장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준호가 일하는 건물이 있었고 준호의 집이 있었으며 제 손주가 뛰어노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치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 이름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이가 다니는 유치원 알아봐줘. 네, 회장님. 잠시 후 비서가 답을 보내왔습니다. 서초구 한빛 유치원입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제 손주가 그날 오후 회사를 나와 그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원색 페인트로 칠해진 건물, 작은 놀이터, 미끄럼틀과 그네가 보였습니다.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들 모두 아이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우리 애기 왔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남자아이, 파란 가방을 메고 노란 모자를 쓰고 서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맞으러 나왔고 서준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고 서준이는 응, 오늘 그림 그렸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가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멈춰섰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고 물었으며 서준이는 엄마도 같이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저는 손주와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주 손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와 서준이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고 저는 그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앉아 그 그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얼굴 없는 엄마. 30년 전 준호가 그린 그림 속 엄마는 얼굴이 없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준호에게 저는 여전히 얼굴 없는 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장이었습니다.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봅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되돌릴 수 없는지. 그날 밤 회장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 얼굴을 그려주지 못해서, 엄마가 내 곁에 없어서, 엄마가 회장이 되느라 엄마가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4개월, 아니,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시간, 회장이 아니라 엄마로 살겠다고.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겠다고. 준호에게 다시 가겠다고. 이번에는 회장 명함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 빈손으로. 다음 날 준호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돈도 선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자신만 가져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문전박대를 당할까봐 두려웠고 준호의 차가운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듯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고 저도 모르게 뒤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 섰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고 제 손을 뿌리치려다 말았습니다. 회장님, 다치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때 며느리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강인숙, 65세, 췌장암 말기, 예상 여명 4개월에서 6개월,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지, 며느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돌려달라는 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봤어요. 언제요? 2주 전쯤 제가 정기검진 받으러 같은 병원 갔다가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종양내과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왜 말 안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준호한테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마트 옆 작은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회장님, 왜 치료 안 받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결과지에 적혀 있었어요. 치료 거부. 며느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신데. 왜? 남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싶어서요. 제대로요? 엄마로.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한테 가려고요. 이번에는 회장이 아니라 엄마로.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늦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없이 자랐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아빠도 일하느라 바빴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얼굴 잘 기억 안 나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 손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목소리는 어땠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살아계신데도 똑같이 자랐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몰라요. 엄마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엄마 목소리도 회사에서 전화할 때 듣는 차가운 목소리만 알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그렇게 차가운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제가, 네, 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40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준호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준호도 속으로는 회장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평생 며느리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준호가 결혼식 날 혼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회장님 오시나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안 오실 걸 알면서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괜찮아. 원래 안 오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한테 가세요. 계속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래도 가세요. 매일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포기하면 안 돼요. 회장은 포기해도 엄마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준호 마음 돌리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셔야 해요. 회사 일 때문도 아니고 유산 물려주려고도 아니고 진짜 엄마로서 준호를 사랑하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히 거짓말하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며느리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제 남편이고 서준이 아빠예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요? 준호 생일이에요. 집에서 작은 파티예요. 회장님도 오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득할게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늦지 마세요. 며느리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토요일, 준호 생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생일 파티에 가는 엄마가 되는 날, 떨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옷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회색 니트와 검정 바지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엄마로 가는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중요한 계약 체결보다 이사회 발표보다 해외 투자자 미팅보다 떨렸습니다.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준호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명품 코너를 지나치며 고급 시계를 봤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골랐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결국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쇼케이스에 진열된 케이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점원이 어떤 용도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생일이에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몇 살이 되세요? 40입니다.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초콜릿 케이크를 추천했고 저는 그걸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쓸 문구를 물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사랑하는 엄마가. 점원이 문구를 적어주었고 저는 그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후 5시 준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자꾸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6시가 되기 10분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라오세요. 준비 다 됐어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작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에서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서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주와 이렇게 가까이 마주했습니다. 서준아, 인사드려. 서준이 할머니셔. 며느리가 서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고 서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 서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제가 든 케이크 상자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케이크다. 아빠 생일 케이크예요? 응, 아빠. 드리려고.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갔고 며느리가 제 손에서 케이크를 받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어서지도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응. 생일 축하한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밥 먹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앉았고 서준이가 아빠 옆에 앉았으며 며느리가 저를 준호 맞은편에 앉게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만 열심히 떠들었고 나머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아래만 보며 밥을 먹었고 저도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물 뭐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봐.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를 켜고 불을 껐습니다. 서준이가 신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며느리도 함께 불렀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초를 불었고 서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케이크 위에 적힌 문구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사랑하는 엄마가. 준호도 그 문구를 봤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담아 나눠줬고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나자 서준이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설거지. 며느리가 일부러 만든 핑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고 며느리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서재 좀 보고 오세요. 뭐라고요? 서재에. 회장님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준호 좀 데리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도 끝방이에요. 조용히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가며 준호에게 서준이 선물 포장 좀 도와달라고 했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책장이 있었고 책상이 있었으며 구석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스 겉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첫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포장된 선물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뜯지도 않은 채로 명품 시계 상자, 고급 만년필 케이스, 해외 명문 브랜드 가방. 모두 제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준호 대학 입학 때, 졸업 때, 입사 때, 승진 때, 비서를 통해 보낸 선물들. 준호는 하나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축하 카드들. 입학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승진 축하한다. 모두 인쇄된 메시지 카드였고 제 서명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박스 바닥에 낡은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준호가 교문 앞에 혼자 서 있는 사진, 중학교 졸업식, 강당 앞에 혼자 서 있는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친구들은 단체로 찍었지만 준호만 혼자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학사모를 쓰고 혼자 서 있는 사진. 모든 사진이 똑같았습니다. 혼자.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면 같이 찍으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진도 뒤집어 봤습니다. 엄마 올까봐 혼자 찍음. 또 다른 사진. 엄마는 안 오셨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김. 또 엄마 보고 싶어요. 앨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은 평생을 저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을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사진을 찍고 뒷면에 메모를 남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보낸 선물들은 뜯지도 않고 박스에 담아뒀습니다. 버릴 수도 없었던 거겠지요. 엄마가 보낸 거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준호는 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왜 여길 들어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가주세요. 준호야, 나가라고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달려왔고 서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일단 나가요. 며느리가 저를 서재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준호는 서재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현관까지 안내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봐야 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엄마 그림. 제가 금고에 넣어뒀던 그 그림. 이거 언제 찾으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30년 동안 금고에 넣어두셨다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찢어진 그림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준호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림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줍지도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끝인가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그날 밤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복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으로 옆구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고 검사가 이어졌으며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정도밖에. 4개월이 한 달로 줄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하시면 됐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물러갔고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준호 집에서 쫓겨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몸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으니 당분간 일정을 취소하라고 했고 비서는 놀라며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색 보면 알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준호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준호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젯밤에 방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안 나왔어요. 아침에 봤더니 그 그림 조각들 다시 붙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찢어놓고 후회한 거예요. 다시 이어 붙이려고 테이프로. 며느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저한테 들켰으니까 화내는 척하면서 숨겼어요. 지금 준호방 책상 서랍에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도 엄마가 필요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한 달이에요. 한 달밖에. 그럼 그 한 달 동안이라도 엄마로 살아보세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준호가 불쌍해요. 그리고 회장님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도 불쌍해요. 살아계신데 엄마 역할 한번 못 해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며느리 뒤에서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얼마나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언제 온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병상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을 링거 꽂힌 팔을,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한 달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치료는요? 안 받을 거야. 왜요? 남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싶어서. 준호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병상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지만 준호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림 찢은 거 후회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때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엄마 얼굴을 몰라서 못 그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찢어버렸어요. 제 손으로. 준호야,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미워하는 게 뭔지.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저 자신을 미워한 거예요. 준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엄마 얼굴 그렸는데 저만 못 그렸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미안해. 그래서 회장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제 부끄러움을 회장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림 찍고 나니까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7살 준호가 그렇게 열심히 그린 건데. 며느리가 조용히 준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정말 엄마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진심이야. 어떻게 믿어요? 믿어줘. 제발.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근데 무섭거든요. 뭐가? 믿었다가 또 실망할까봐.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평생 실망했거든요.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결혼식 때도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미안하다. 사과는 됐어요. 이제는 진짜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오세요. 뭐? 병원이든 집이든 매일 저한테 오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준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믿을게요. 회장님이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걸. 매일 갈게. 약속해.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안 오시면.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안 봐요. 준호가 며느리를 보며 눈짓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준호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참 그리고요. 응? 이제 회장님이라고 안 불러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근데 진짜 어머니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40년 만에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통증 조절 치료만 해주세요. 네. 항암은 안 하겠지만 통증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달만요.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이요.
엄마 일이요. 의사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준호에게 매일 갈 수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폈습니다. 빨간 펜으로 오늘부터 30일 후까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루하루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되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다음 날부터 매일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첫날은 아침 10시에 갔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왔고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어색했지만 분명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응. 출근하니? 네. 다녀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5분을 위해 1시간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이틀째는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준호 회사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고 준호는 30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시락. 만들었어. 정확히는 요리사를 불러 만들게 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지시했습니다. 준호가 도시락을 열어봤고 잠시 말이 없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 응. 준호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같이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사흘째는 저녁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고 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말렸지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신기한 듯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설거지해요? 응. 오랜만이지만 우리 엄마도 설거지해요. 그렇구나. 서준이가 제 옆에 쪼르르 붙어서 수저를 닦는 걸 도와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닦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나흘째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지만 오전 내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전화해서 오늘은 쉬라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오후 2시 겨우 일어나 준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괜찮아. 거짓말.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약속했어. 하루도 안 빠진다고. 며느리가 저를 소파에 앉혔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쉬셔야죠. 안 돼.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약속은 지켜야지. 준호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준호가 담요를 가져와 제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그냥 여기서 좀 쉬세요. 응. 저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깨어보니 밤 9시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했고 서준이가 제 옆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깼어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그려줬어요. 그림 속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준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못 그렸어요? 아니야. 너무 잘 그려서 눈물이 나.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서준이를 데리고 갔고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미안해. 잠들어 버렸네.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준호가 서준이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얼굴 그렸네요. 응. 봤어. 7살 때. 저는 못 그렸는데.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 얼굴 아니까 그릴 수 있나 봐요. 준호가 그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시구나. 응. 죄송해요. 의심해서. 아니야. 당연히 의심할 만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매일 와주셔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악화됐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만 있다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저녁까지 함께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서준이 유치원 학예회예요. 같이 가실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서준이가 할머니도 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유치원 강당에 갔습니다. 학부모들이 가득했고 무대 위에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사이에 제가 앉았습니다. 서준이가 무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학예회. 제가 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손주. 이런 게 가족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서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응. 정말 멋있었어. 할머니 와줘서 기뻐요. 서준이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통증이 왔습니다. 심한 통증.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이틀. 더 이상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나가야 해요. 회장님, 약속했어요. 매일 가기로. 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미안해. 이틀이나. 괜찮아요. 아니야. 약속 못 지켰어. 하루도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뭐?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 거. 이제 알았어요.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쓰러지실 때 어머니 가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준호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그림 조각들, 테이프로 이어 붙인 그림, 제가 그날 바닥에서 주워 담았던 조각들, 제가 찢은 그림, 어머니가 주워서 다시 붙이셨더라고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랑 똑같이 했어요. 저도 찍고 나서 후회해서 몰래 붙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준호야,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준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40년 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며느리와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침대로 뛰어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응, 할머니 괜찮아. 준호가 며느리를 받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뭐, 병원 말고 저희 집에서 같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가족이니까요. 가족. 제가 평생 원했던 그 단어. 고마워. 준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입맞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준호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을 비워줬고 준호가 제 짐을 옮겨줬으며 서준이는 신나서 할머니 방을 구경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던 제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저녁상,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제게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고 준호도 옆에서 미소 지었으며 서준이는 할머니 국 더 드시라며 제 그릇에 국을 더 부어줬습니다. 이게 가족 식사구나. 이렇게 소박하고 평범한 게 가족이구나.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고 저도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며느리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고 준호가 그릇을 받아 찬장에 넣었습니다. 서준이는 옆에서 수저를 닦으며 거들었습니다. 네 명이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옆구리를 찔렀고 누군가가 제 발을 밟았으며 좁아서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유치원 끝나고 같이 놀아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하고 놀까? 공놀이요. 할머니 공 잘 차요? 글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이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봐요? 요즘은 매일 봐요. 부러워라. 우리 며느리는 바빠서 손주를 잘 못 봐요. 저는 며느리를 받고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제 한쪽 손을, 며느리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결제 건들을 가져왔고 이사회 안건을 설명했으며 제 사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이사회 때 발표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회장 사임. 비서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준비해줘. 다음 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야. 후임은 이사진에게 맡길 거야. 준호는 아니야. 비서가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기 길을 가야 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살만해. 다행입니다.
비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엔 늘 긴장해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안하세요. 비서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서준이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성 만들고 있어. 서준이가 공주 성 만들고 싶대. 준호가 웃으며 넥타이를 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도 도와줄까요? 응. 세 명이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사진. 제가 들어간 가족 사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달력을 봤습니다. 준호와 약속한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니까요. 며느리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줬고 약을 챙겨줬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수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날 받아줘서, 준호 곁에 있어줘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약속? 며느리가 나가고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홀로 넓은 집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아들에게 거절당하고 손주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아들과 같은 집에 살고 손주와 매일 놀고 며느리와 설거지를 하고 가족 식사를 합니다. 늦었습니다. 4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고 의사는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입원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가족이랑.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통증 조절 처방을 늘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괜찮대. 거짓말.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너희 곁에 있으니까. 준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안아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줄 거예요. 그림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준이, 그리고 할머니.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야. 서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서준이 정말 사랑해.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4명이 부엌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준호가 채소를 썰고 저는 국을 끓이고 서준이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4명이 부딪히고 웃고 떠들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국에 소금 좀 더 넣으세요. 이 정도면 될까? 맛봐요. 제가 떠드릴게요. 며느리가 국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고 저는 눈을 감고 맛을 봤습니다. 완벽해. 준호가 옆에서 웃었고 서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로 반찬을 나눠주고 서준이 재롱을 떨며 웃고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유치원 학부모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20조 매출을 올렸을 때보다, 해외 투자자 미팅에서 성공했을 때보다, 회장 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지금 이 식탁에 앉아 가족과 밥을 먹는 이 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서준이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전 준호가 그린 얼굴 없는 엄마, 그리고 지금 서준이가 그린 얼굴 있는 할머니. 제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얼굴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서준이 그림.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예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회장으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엄마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모습이니까요. 제 아들의 엄마, 제 손주의 할머니, 그냥 가족. 이제야 엄마가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 드디어 엄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